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0명으로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가파른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300명대, 400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이 확산세,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것도 이제 한 가지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네. 계절적으로는 이제 겨울이라서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높아지고 사람들의 면역력은 떨어지고 또 실내에서 생활하는 공간이 너무 늘어난 네. 효과, 시간이 늘어난 효과. 그다음에 이제 봄과 8월 달에 그 두 차례 재유행을 겪으면서 이제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가 이제 지역사회 그 광범위하게 깔려 있는 상황.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당국의 그 방역 대책은 처음 수준에 그냥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일선 방역 인력도 지금 보강되지 못해서 그 감염 속도를 지금 역학조사가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병상과 인력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그 환자가 조금만 늘어나면 이제 병상 부족을 늘 걱정해야 되는 상황. 또 그 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시설에서의 감염 수칙도 여전히 지침 중심으로 되어 있고 네. 또 이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뾰족한 대책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그 감염이 발생하는 시설에서 계속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네. 나타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방역 네. 당국의 부담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건데요.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일상 감염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네,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학교에서 이제 환자 가족이 이제 감염이 됐고요. 이게 헬스장으로 이어졌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연구센터 또 여기서 다시 헬스장 그리고 또 독서 모임까지 해서 모두 87명이 그 확진이 된 사례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활동 범위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코로나19가 네. 확진자, 접촉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빠르게 지금 확산하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그 겨울 유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고위험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곳 말고 네.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사례가 이제 그 코로나19의 높은 감염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역학조사의 속도가 지금 감염의 속도를 못 쫓아가서 생기는 N차 감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확진자를 찾아내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검사하면 사실 이게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데 그 역학조사의 속도가 그 감염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계속 N차 감염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라서 한편으로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높은 감염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학조사의 역량이 지금 겨울의 대규모 감염을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나 이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네.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이제 발생 속도가 빠르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할 텐데 말이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음 달 초에는 6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내의 코로나 유행이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우려되고 있는 것은 유행의 예측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확진자 1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예측해 볼 때 다음 주의 1일 신규 환자는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1차 유행이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이었고 2차 유행은 지난 8월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확산이 있었는데 말이죠. 네. 지난 금요일 날에 방역 당국에서는 3차 유행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3차 유행으로 보는 지금 현재 상황 네. 어느 정도 심각한 단계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1, 2차 유행은 그 신천지 또는 뭐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대규모 감염에서 시작해서 발생한 감염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모여서 네. 봄이나 여름에 발생한 만큼의 어떤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첫 번째, 두 번째의 유행보다는 훨씬 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계절적 요인이 겹치고 두 차례 감염으로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가 지역사회에 상당히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보다 규모도 크고 훨씬 더 오래 가는 감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은경 질병청장이 지난주 초에 네. 1, 2주 뒤에는 뭐 400명까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많이 놀랐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일주일 뒤쯤이면은 600명까지 환자가 늘 수 있다. 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네. 지금 본질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 정은경 천장의 처음에 200명, 400명이라고 하는 예측 결과는 그 직전에 그 감염 재생산수,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의 그 숫자에 기반해서 계산을 한 건데요. 이 숫자라고 하는 게 그 매일매일의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마 1.2에서 1.3 정도의 감염 재생산 수를 근거로 해서 정은경 청장이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질병관리청의 발표는 지금 1.5 감염 재생산수 재생산 1.5를 지수가, 예.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 초쯤에 한 600명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재생산 지수가 지금 1.5명인데 네. 이게 그 특별히 높아질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전파력이 그동안 그렇게 그 강해진 겁니까? 아니요, 그 바이러스의 전파력 자체가 강해졌다기보다는 예. 지금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겨울이라고 하는 상황,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춘 것, 그다음에 그 소위 두 번의 재유행을 거치면서 이제 환자 수가 많아졌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처할 만큼 이제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그 사이에 발전시키지 못한 게 그러니까 네. 환경은 더 나빠졌는데 우리의 방역 체계는 더 진화하지 않은 게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셔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수도권에 최근 일주일 동안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7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즉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권역별로 좀 다른데요. 네. 서울 수도권은 200명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아직 200명은 되지 않았지만은 네. 좀 선제적으로 2단계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1.5단계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 방역 효과가 좀 낮아서 예. 빨리 2단계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말을 넘기면 뭐 자연스럽게 그 2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기준을 충족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전국적으로도 아마 일주일 평균 환자가 300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만 해도 200명이 다음 주 초면 넘을 것 같아서 예. 뭐 그 인위적으로 단계를 격상하느냐 아니냐가 뭐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이미 지금 현재 상황 광역 자치단체 기준으로는 1.5단계가 네. 지금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시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2단계로 간 기초 자치단체도 있어요. 네, 지금 일부 뭐 있습니다. 하동과 순천 같은 경우 이제 2단계로 바로 넘어갔는데 2단계가 되면은 1.5단계와는 좀 달리 여러 가지로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죠. 네, 그 단계가 좀 바뀌어서 과거에 그 2.5단계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에는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를 예. 마실 수가 없고 예. 포장 화면을 좀 판매만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가능해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흥시설 5곳, 뭐 클럽
뭐 이런 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룸살롱 이런 데가 영업이 사실상 금지가 네. 되고요. 노래방은 9시 이후에 영업이 중단이 됩니다. 카페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이 되고 음식점은 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9시 이후에는 문을 닫고 또 영업을 하더라도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영화관과 PC방 또 공연장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요. 좌석은 뛰어앉기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이나 행사도 100명 미만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스포츠 관람도 현재는 30%까지 입장을 하는데 10%로 줄어듭니다. 등교도 학생의 밀집도가 3분의 1이 원칙인데 3분의 2까지 가능합니다. 종교활동 현재 좌석수의 30% 이내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데 좌석수의 20% 이내로 줄어들고요.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가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단계로 격상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2단계로 격상된 이후에 확산세가 과연 꺾일 것인가? 그다음에 꺾인다고 해도 이게 줄어들어서 뭐 1.5단계나 1단계로 낮출 수 있는 정도로 숫자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에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꺾일 가능성은 높지만 그 1.5단계 또는 1단계로 내려갈 수 있을 만큼 환자 수가 줄어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단계 기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아마 1월, 2월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해야 되고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국민들의 불편, 피로감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2단계로 올라서면은 뭐 여러 가지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장기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게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진자 수가 이제 좀 떨어지지 않더라도 증가 속도가 이제 둔화되거나 이제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좀 조정해서 국민들의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는 방안으로 좀 정부가 거리두기 지침을 좀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이제 확산세가 가파르다는 게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의 고민인데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층에 무증상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점으로 네.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염자가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지금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CDC 발표에 의하면 전체 코로나19 감염의 한 절반 정도가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확진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뭐 낮을 때는 한 5%에서 높을 때는 뭐 30% 가까이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그런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감염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DC의 그 발표 내용을 좀 보면 말이죠. 네. 감염된 지 닷새 뒤가 감염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절정에 이르는 게 4, 6일 차 이제 닷새 뒤를 포함해서 앞뒤로 4일에서 6일 차의 무증상 전파 비율이 최대 70%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증상인 상태에서 일단 감염이 되면은 4일에서 6일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또 감염시키는 그 전파력이 그때 최고 절정에 달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상이 있는 사람도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 한 2, 3일, 그다음에 증상이 나타난 후에 한 2, 3일 정도가 전파력이 가장 높은 시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증상 감염자도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이제 감염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한 4일, 6일 정도의 이제 전파력이 높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와 학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임용고시가 있었습니다만은 노량진의 임용고시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었는데 이 가운데 이제 확진자 69명은 네. 시험을 결국 치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접촉했는데 아직 확진자로 분류가 되지 않은 네. 그런 수험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이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재감염이 이루어지면 역학조사가 이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감염은 뭐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예. 확진자의 접촉자에 의한 N차 감염을 이제 막지 못하는 것은 상당 부분 지금 역학조사를 우리가 조금 더 잘하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못 막았던 것으로 이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정부의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같이 이제 수업을 들었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 이제 300~400명 정도 이르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전수조사를 빨리 실시하기에는 조금 방역 역량이 한계가 있는 건가요?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검사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정부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소위 감염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는 접촉자들을 분리해내고 그 사람들을 이제 따로 시험을 본과 동시에 이제 아마 확진 검사를 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접촉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뭐 역학조사관이 부족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조사를 못하거나 또는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접촉자인데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3일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수험생만 무려 5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수능 날짜를 바꾸는 대신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유은혜 장관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철저한 방역 점검과 또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별도의 시험장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험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일은 변함없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윤혜 장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를 잠시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수능 준비를 위해서 상당수 학교는 문을 닫아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또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은 소위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좀 두텁게 지역사회에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수험생들이 가능한 대외 접촉을 줄이는 게 감염의 위험을 낮추는 일일 것 같고 예. 만약에 이제 피할 수 없어서 학원 같은 곳을 가야 된다고 하면 그 학원의 밀집도가 좀 낮은지 예. 그다음에 이제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뭐 환기 같은 곳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감염 위험이 좀 낮다고 생각하면 이제 학원을 가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학원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좀 마무리를 하는 게 더 나은 방법,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뭐 수험생을 둔 가족들은 뭐 초비상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네. 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다 이제 코로나19까지 방역을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 말이죠. 이게 지금 가족들은 어쨌든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게 네. 정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서 누가 조용한 전파자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접촉을 줄이는 것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 자, 해외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 말이죠. 미국은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뭐 20만 명 가까이가 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일본도 지금 하루 2,000명 가까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해외 유입 환자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네. 해외 유입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이 방역 당국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유입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재감염이 된 사례는 이제 극히 일부라서 이제 그 해외 유입 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인력과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 해외 유입 환자를 관리하는 역량, 뭐 그러니까 그 공항이나 항만의 검역 인력, 그다음에 그 거기서 이제 감염된 환자를 격리하는 뭐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의 관리 인력처럼 그 방역 역량을 해외로부터의 검역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재생산 지수 1.5로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3차 대유행이 크게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